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결국은 원자탄을 만든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에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독일이 폴란드 침공한 게. 그 바로 직전에 세계적인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폭탄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라? 미국이 저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쟁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게 금방 만들어지진 않아요. 미국이 움직임이 없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한 게 41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전한 후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오펜하이머 박사예요. 근데 이제 이 오펜하이머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오펜하이머는 그 책임자였고요. 페르미, 이탈리아의 유명한 과학자죠. 파인만, 뭐 이런 등등. 이름을 열고 하면은 거기 있는 과학자들의 이름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벨 물리학상, 노벨 수학상 이런 거를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가담하기 전에 이미 탔거나 아니면 그 후에 탄 아주 정말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이 100여 명이 참여해서 만든, 말하자면 이게 미국이 주도했다 뿐이지 국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 박사도 그렇고 이제 파인만도 그렇고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름에 이제 사람을 뜻하는 ER이 들어가거나 MAN, mon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물론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계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두뇌들이 모여서 진행한 것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히틀러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전쟁이에요. 죽느냐 죽이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바로 이 45년 7월이에요. 이게 3개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4개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는데요. 일단 그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서 한 발을 실험을 해봐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원자탄을 가지고 이제 이거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1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쓸 것인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일본한테 공개적으로 항복을 요구해라. 그리고 나서 그 일본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항복하면은 쓰지 말고 항복을 안 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항복을 합니까?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명의 미군, 50만 명의 영국군이 더 죽는, 그 다음에 1년 이상 더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원폭을 투하할 것이냐에 이제 기로해서 원폭을 쓰기로 하는 겁니다. 원폭을 쓰기로 하는데 그러면은 원폭이 이제 몇 개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쿄하고 교토가 물망에 오르죠. 도쿄의 경우에는 어디나 수도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엘리트층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희생될 경우에 공산화할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하고 스팀슨 전쟁부 장관이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교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토는 천년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옛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뭐 사원만 수백 개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다 파괴된다. 그래서 이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하고 교토는 안 된다. 대신 어디에 투어하기로 하느냐면 일본 육군 대본영이 있는 히로시마, 그 다음에 일본의 연합함대 기지가 있는 고쿠라,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폭탄은 고쿠라에 투하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출격을 했는데 기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고쿠라까지 가지 못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대신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발의 원자탄을 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이제 나가사키 원폭을 떨어뜨렸는데, 이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위력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 8만 명 정도의 인명이 희생이 됐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소련의 움직임이에요. 소련이 그렇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평양 전선에 참여해라 권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 루즈벨트가 원망스러운데, 루즈벨트는 또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서 자기네 나라의 인명을 한 명이라도 덜 희생시키려는 게 그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행한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소련한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참전해라 했는데, 일본하고 원래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전만 하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한테 전쟁 물자도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위력이 큰 걸 보고, 아, 이게 전쟁을 다 이겼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8월 8일 날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 이긴 전쟁에 숟가락을 얹겠다라는 거죠. 전리품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지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8월 9일에 소련군이 함경도를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도 국경을 맞닿고 있지만 두만강 쪽으로 소련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8월 9일에 이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경도 쪽에서 한반도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8월 9일에 이렇게 소련은 들어오면서 뭐 일본군과 뭐 싸운다고 하는데, 이때 그럼 미군은 어디 있었느냐? 한반도로부터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태평양 전선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허핑 아일랜드라고 해서 섬 하나하나 점령해서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아직 한반도로 올라오려면 1000km 남았다라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우리와 국경을 맞닿아 있으니까 이 함경도를 통해서 한반도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 것도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러스크 대령하고 국방부의 본스틸 대령이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까 이 38선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울이 38선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소련군을 이 38선에서 멈추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는데 분할해서 소련군에게 38선까지만 들어와라. 이 연합군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겠다라고 38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스탈린이 받아들여요. 사실 안 받아들이고 다 점령해도 그만이고, 그랬으면 그때 우리 한반도 자체는 소련에 의해서 전부 다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이거를 뜻밖에도 받아들여요.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요, 왜 스탈린이 이렇게 38선 분할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였느냐,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판단착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전선에서 독일을 분할 점령했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군의 연합군이 서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부 독일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동쪽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결국 분단된 거죠.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분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나중에 분할 점령할 것이다 라고 스탈린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해서 가지면 나중에 일본도 분할 점령할 때 이제 일본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38선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일본을 점령할 때는 미군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미국이 일본을 다 점령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38선으로 인해서 소련이 한반도를 다 공산화할 수 있었는데 미군의 제의로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분단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 결과적으로는 패전국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우리의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결국 소련과 국경을 맞닿아 있다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분단이 된 거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분단된 것처럼 일본이 분단되는 것이 마땅한데 애꿎은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이 3년 8개월간 전투한 거예요. 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에 기습당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때서부터 계산하면 3년 8개월이나 싸웠어요. 그런데 소련은 일본하고 8월 9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거든요. 딱 엿새 싸웠습니다. 딱 엿새 싸워가지고 3년 8개월간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싸우는, 그러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떠먹었는데 그게 우리 한반도의 절반을 가져간 겁니다. 딱 엿새 싸웠는데 태평양전선에서 승전국이 된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나서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세간에서 뭐 미군이 38선을 제의해서 미국 때문에 분단이 됐다 그러는데 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미국 때문에 분단이 됐는지. 자,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어요. 1000km 떨어진, 아직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8월 9일 날 소련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우선요 38선 근처로 먼저 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남하를 해서 38선 근처로 와가지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황해도로 가서 평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 38선 이쪽 점령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우선 점령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 북한 전역을 점령하자마자 남한하고 연결된 철도, 도로, 전화선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소련군 88여단 대위 김일성을, 이게 가슴에 달고 게 소련군 훈장이죠. 데리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일찍 왔어요. 김일성이 소련 군함 푸가초프호를 타고 원산항에 입항을 해요. 이게 9월 19일입니다. 우리의 그 민족 지도자들을요 9월에 어림도 없어요. 김일성은 9월에 한반도에 들어왔는데요. 이승만 박사 10월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충칭으로 이제 옮겨갔던 임시정부 요인들 11월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데려온 소련군 대위 김일성,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오는 얘기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소련을 섬긴 지식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